그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폴 가이어의 사유와 존재, 이걸 사유라고 번역을 할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다가 사유라고 했는데, 사유와 존재라는 논문인데, 이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여기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철학을 전공하시진 않으신 분들인데, 되게 어려웠겠다 이거 읽는 게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 분량도 이제 35쪽이나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칸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긴 좀 그건 아닌데, 이제 철학 전공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들 만한 그런 좀 세부적인 분야들을 좀 다루고 있고, 그리고 가이어 자체가 또 문장을 좀 길게 쓰는 편이더라고요. 문장을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길게 쓰는 편이라 한눈에 잘 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이 논문의 핵심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가이어 논문에서 첫 번째 파악하셔야 될 점은, 가이어가 보기에 헤겔은 칸트를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라고 비판한다. 칸트의 철학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주관주의는 뭐냐? 칸트가 이제 현상과 사물 자체를 딱 나눠버렸는데, 현상의 영역은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 파악되는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인식의 조건에 의해서 파악되는 게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이건 주관적인 영역이고 우리 인식의 영역이고, 요거 벗어나서 현상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물 자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요게 이제 칸트가 주관주의에 빠진다는 얘기고, 형식주의라는 건 뭐냐? 칸트가 이제 순수한 감성의 형식과 지성의 개념들을 자기가 알 수 있다고 했고, 이 순수한 감성의 형식과 지성의 개념으로부터 인식의 한계를 규정하려고 했는데, 헤겔이 보기에 감성의 형식과 지성의 개념을 우리가 순수하게 알 수 있다라는 요 주장이 성립하지가 않는다. 이건 마치 뒤에 헤겔이 드는 예시지만, 수영을 한 번도 하기 전에, 물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물 바깥에서 난 수영하는 법을 다 익혔어. 그러니까 난 수영을 알아. 이런 거랑 똑같다라고 비판하는 게 이제 형식주의라는 비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헤겔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하지만 칸트가 자기 철학이 제시하려고 하는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대략적으로 짐작은 하긴 했다. 칸트 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칸트가 이렇게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아이디어들이 조금씩 발견은 된다. 다만 칸트는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뒷걸음질 쳤다. 근데 헤겔 본인이 그걸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완전하게 성취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헤겔 주장이고, 근데 가이어가 보는 입장, 세 번째는 뭐냐? 가이어가 보기에 헤겔은 칸트를 제대로 비판을 못한다. 헤겔은 칸트 철학의 논증의 타당성을 제대로 문제 삼지도 못하고, 논증의 건전성을 그렇다고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관점에서 사유와 존재가 동일하다라는 자기의 전제를 딱 세워놓고서 요 전제를 가지고 칸트를 바깥에서 외제적으로 비판한다. 요게 이제 가이어의 헤겔 비판이거든요. 요 세 개를 기억해 두시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네요. 뭔가 채팅이 하나 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가이어 문장 쓰는 것도 너무 괴로워요. 맞아. 문장을 좀 길게 쓰더라고요. 아이고. 네. 우리 세미나의 맥락,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7명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헤겔 학자는 아니고 칸트 연구자예요. 칸트 연구. 유명한 칸트, 영미권의 유명한 칸트 연구자인데, 근데 가이어가 칸트와 헤겔을 다루는 이 오늘 우리 논문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헤겔은 뭐냐? 저번 시간에 구분에 따르면은 형이상학적 헤겔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영어권의 헤겔 연구가 형이상학적 헤겔과 비형이상학적 헤겔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이어가 지금 칸트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헤겔은 형이상학적 헤겔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가 사실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논문을 읽을까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고민했는데, 가이어의 이 논문 사유와 존재를 읽을까, 아니면은 저번 시간에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피르민 슈테켈러 바이트호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요 논문, 이게 있거든요. 어떻게 칸트로부터 헤겔까지의 발전을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체계의 문제라는 요 논문이 있는데, 요걸 읽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슈테켈러 바이트호퍼 논문은 우리 구분으로 따지면 바이트호퍼는 브랜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헤겔을 비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칸트의 체계와 헤겔의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칸트로부터 헤겔로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얘기하면서 칸트는 그 나라는 그 주관을 강조했지만 헤겔은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어떤 조건을 강조했다. 그거 얘기하면서 헤겔의 자연주의 비판, 헤겔의 주관주의 비판, 그리고 우리의
그 지식이라는 게 언제나 한계지어져 있다라는 요런 주장을 이제 가이어란다. 바이트호퍼가 슈테켈러 바이트호퍼가 설명을 하는데, 근데 처음엔 요 논문을 읽을까 하다가 그렇게 하기엔 우리 세미나가 너무 비형이상학적 해결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게 현대의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 연구들이 형이상학적 해결 연구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읽었는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어 논문은 그래서 칸트 관점, 칸트의 철학을 되게 교과서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칸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일단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이어가 상정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해결, 전통적인 해결, 우리가 이전까지 이런 비형이상학적 해결이 출현하기 전에 이전까지 해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요거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칸트주의자 입장에서 이런 형이상학적 해결이라는 입장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가이어를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철학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처음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칸트니 헤겔이니 하는 이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해가 잘 안 될 때, 헤겔이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될 때, 아 이건 뭔가 내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일 거야.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일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원래 이상한 거고, 가이어 같은 이 대칸트 학자조차도, 독일 철학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독일 철학의 역사를 다 깨고 있는 이 대칸트 학자조차도 헤겔을 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라는 라고 비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트나 헤겔을 읽을 때 너무 주눅 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좀 가이어 논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져왔거든요. 폴 가이어는 또 어떤 사람인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브라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그 철학자인데, 여기 보면 이거 브라운 대학교에서 가이어 소개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브라운 대학교로 왔고,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칸트 철학하고 그다음에 근대 철학이고,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미학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요런 책들을 저술을 했다. 그리고 여기 순수이성 비판의 영역, 공동 영역자이고, 그다음에 판단력 비판의 영역자이기도 하고, 요것도 영역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재밌는 게 있냐면은, 그 칸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앤솔로지들을 또 편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캠브리지 컴패니언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그리고 스탠리 카벨 제자더라고요. 스탠리 카벨이 이제 유명한 그 비트겐슈타인 학자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도 독립적인 철학자로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제자이면서 이 사람과 관련된 것도 뭔가 편집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칸티안 리뷰라든지, 어이구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 뭐 칸트 연구 이런 거 저널 같은 것들도 많이 편집을 했고, 그다음에 하버드에서 74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요런 뭐 일리노이, 시카고, 피츠버그에도 있었다. 뭐 이런데, 한마디로 그냥 대단한 칸트 학자다. 칸트 연구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폴 가이어, 그다음에 헨리 앨리슨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지금 살아있는 영어권 칸트 연구의 교과서적인 인물들이다. 거의 필수로 봐야 되는 인물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서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논문이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긴데 사실은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만 알면은 이 논문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서론에 나온 핵심적인 주장을 세부적으로 정말 구절구절 그 헤겔과 칸트의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내가 한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 보면서 반복하는 역할인 거고, 서론이 핵심인데, 서론에서 이제 가이어가 어떤 주장을 하냐, 헤겔의 관점을 먼저 설명을 해요. 헤겔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칸트에 대해서. 칸트의 의의와 한계가 있다.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 의의는 뭐냐, 칸트는 인간적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우리 마음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조건이라는 게 있고, 이 조건에 따라서 세상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사유는 우리 인식의 조건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의 조건을 아는 게 우리 사유의 그 범위를 알고 한계를 아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우리는 항상 어떤 안경을 끼고 있다. 그 안경이 뭐냐, 감성의 형식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이란 안경, 지성의 개념으로서의 범주라는 안경을 끼고 있고, 요 안경이라는 게 우리 사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고,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원리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의 원리를 아는 게 우리 사유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요걸 칸트가 발견한 거는 되게 칸트의 훌륭한 업적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칸트의 한계가 있다. 한계가, 헤겔이 보기에는 우리 사유의 본성과 실제의 본성이 하나이며 동일한데, 그러니까 사유와 존재가 동일한데,
근데 칸트가 요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칸트는 사유와 존재를 엄격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알지 못하는 사물 자체를 분리시켜놨다. 근데 요게 칸트의 한계다라는 게 헤겔의 지적인 거죠. 근데 이제 가이어는 그런 헤겔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요게 그 전에 요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게, 칸트는 마치 모세와 같은 인물이다. 모세.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하잖아요. 근데 마치 칸트가 딱 그런, 헤겔이 보기에는 그런 인물이다. 우리 인식의 조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칸트가 제시를 해줬는데, 그 통찰을 끝까지 못 밀고 나가고 사유와 존재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다. 그러니까 칸트는 모세고 헤겔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인 거죠. 재밌더라고요, 비유가. 그래서 헤겔의 논증인데, 가이어는 그런 헤겔의 입장을 비판을 하는 거죠. 헤겔의 논증은 외제적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겔은 칸트를 제대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유와 존재가 동일하다는 자기 철학의 전제를 깔고서 그 전제에다가 칸트를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 전제를 가지고서 바깥에서 그냥 칸트를 비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칸트 안에 어떤 결함이 있고 칸트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했고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유와 존재가 동일하다는 자기의 믿음을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칸트가 자기 주장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그냥 바깥에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더라. 가이어가 보기엔 헤겔은 이렇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또 가이어가 재밌는 부분인데, 칸트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칸트의 전제가 건전하지 않다거나 결론이 타당하게, 전제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칸트의 주장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근데 헤겔은 칸트 주장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전혀 칸트랑 딴소리를 하면서 칸트가 자기 같은 주장을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거죠. 이게 되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철학을 처음 공부하면은 항상 이제 논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논리학을 배우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논증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는데, 칸트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칸트 연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논증을 비판하기 위해선 이 논증의 전제가 참인지, 그리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지, 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제가 실제로 참인지, 그 참인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지, 요거를 따져야 되는데, 헤겔이 정말 그런 걸 염두를 해주면서 칸트의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문제를 삼는가?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헤겔의 논증은 외제적이고 칸트한테 적용되는 정당한 논증이라 보기 힘들다라는 게 가이어의 비판인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이어가 보기에 칸트가 그렇게 사유와 존재를 엄격하게 나누고 우리 인식의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칸트는 필연적 진리에 대한 주장, 필연적 진리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순수 수학이라는 게 가능한지, 어떻게 순수 자연과학이라는 게 가능한지, 이런 우리가 이것도 그 비전공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무조건 용어를 써서 되게 죄송한데,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순수 수학과 순수 자연과학에서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설명하려고 칸트가 인식의 조건이라는 걸 제시를 했고,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식의 한계를 그었고, 그 한계에 따라 가지고 사유와 존재를 나눴다. 칸트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한 자기 논증을 펼친. 근데 만약에 헤겔이 칸트를 정당하게 비판하려고 한다면은 칸트가 설명하려고 했던 이 필연적 진리를 자기가 설명을 해내던가, 아니면은 이 필연적 진리가 칸트의 그 논의들, 칸트가 제시한 인식의 조건이나 사유와 존재의 이분법에 개입하지 않고서도 이 필연적 진리가 해명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든가 해야 되는데, 헤겔은 그런 필연적 진리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서 칸트를 그냥 비난하기만 한다는 거죠. 여기 비판이라고 써놨는데 가이어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깥의 관점에서 비난하기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헤겔에 대한 가이어의 핵심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수학에서의 진리들, 자연과학에서의 진리들, 이런 게 필연적이라고 봤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없는 거라고 봤고, 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내고자 했는데, 헤겔은 그런 칸트의 의도를 그냥 완전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다고 자기가 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칸트가 다 사유와 존재를 나눠놨어 하면서 이제 비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이어가 이제 첫 번째 부분, 논문 첫 번째 부분에서 칸트의 이론 철학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설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철학 전공하시고 칸트를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비전공자분들께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칸트 순수이성 비판이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초월적 감성학하고 초월적 논리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감성학과 논리학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각각 뭐냐면, 감성학에서는 직관이 다루어지고 논리학에서는 이제 개념이 다뤄지는데, 이게 저번 시간 했던 그 내용이에요. 바깥으로부터 우리한테 뭔가가 주어진다. 이걸 이제 칸트는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잡다들을 파악한다라고 하거든요. 바깥에서 어떤 감각 자료, 잡다라는 게 주어지는데, 감각 자료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직관을 통해서 파악한다. 그걸 다루는 부분. 그리고 그 직관의 기본적인 형식이 있다. 그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다. 우리의 인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더라. 이걸 주장하는 부분이,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초월적 감성학의 내용이고, 다음 초월적 논리학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범주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걸 가지고서 판단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그 판단을 형성하는 12가지 범주가 있고, 그 범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단들을 만들었을 때 판단들도 통일성을 형성하는 초월적 통각이라는 게 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범주와 통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게 이제 그 초월적 논리학의 부분이고, 이 초월적 논리학 안에 그다음에 그 분석론이라는 게 있고 변증학이라는 게 변증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들은 각각 어떤 거냐? 이제 분석론에서는 가이어가 아주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따르면, 요 직관과 개념이 제대로 결합된 상태에 대해서 다루는 게 분석론이고, 그 다음에 그 변증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결합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오류추리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변증론이다 라는 거고, 요 도식은 제가 이제 바움가르트너라는 사람이 쓴 칸트 순수이성 비판 읽기 뭐 그런 책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 구도가 이래요. 방금 얘기했던 게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 감성학은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잡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관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이 논의인 거고, 여기서 이제 공간론하고 시간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공간이라는 감성의 형식 속에서 대상을 파악하더라. 우리가 파악하는 모든 것들은 공간 안에 들어와 있더라. 우리는 항상 시간이라는 형식 속에서 파악하더라. 시간 안에 들어와 있더라. 모든 것들은. 그리고 논리학은 이제 분석론하고 변증론으로 구분되는데, 논리학에서 다루어지는 게 이제, 그러니까 분석론에서 다루어지는 게 이제 개념의 분석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건 거죠. 12가지 범주. 우리가 판단을 형성할 때 12가지 범주를 사용해서 그 판단을 형성하더라. 양, 질, 관계, 양태라는 게 있고, 이 안에 또다시 세부적인 3가지 범주들이 또 있어가지고 총 12가지 범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판단 형성에 개입하더라.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게 통각, 초월적 통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통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개별적인 표상들을 갖고 있는데, 이 표상들이 전부 다 나라는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 통일이 되더라. 그러니까 1초,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아주 그냥 변형을 시켜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1초 전에 내가 지각한 내용하고 1초 후에 내가 지각한 내용이 사실 서로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떤 연속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초월적 통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각각의 다 개별적인 다 다른 표상들을 다 나의 표상으로 연결을 시키더라. 그래서 서로 다 완전히 사실 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1초 전에 본 내용하고 1초 후에 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하나의 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더라. 연속되는 것으로 파악하더라. 이게 이제 개념의 분석론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고, 원칙의 분석론에서는 이제 도식론이라는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 개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감성에 적용되는지, 그 개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직관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 적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개념을 사용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상상력의 도식작용이라는 게 다뤄지는데, 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대충만 이해하시면 되고, 변증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범주가 잘못 적용되고 우리가 이 정당하게 감성과 지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해서 신세계 영혼에 대한 잘못된 추리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게 변증론에서 다뤄지는 거거든요. 이게 칸트 철학의 기본 도식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엄청 간단하고 도식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칸트 주장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뭐냐? 바깥에서 주어지는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바깥에서 주어지는 걸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라는 게 있다. 내용과 형식이 있다. 그 내용과 형식의 구분이 있는 거고, 이 내용과 형식의 구분이 칸트한테서는 어디에 대응하냐? 감성과 지성의 구분에, 크게 보면 감성과 지성의 구분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감성인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서 판단을 형성하는 능력은 지성인 거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구분이 있고 이 내용과 형식의 구분이 감성과 지성의 구분에 대응하고 이 감성과 지성의 구분 또 어디에 이걸 이 지금까지 이분법은 또 어디에 대응하냐? 사유와 존재 이분법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바깥에 존재가 있고 그 존재로부터 뭔가가 주어지고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유를 해서 내 어떤 생각의 영역, 인식의 영역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그다음에 감성과 지성, 사유와 존재 요 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이분법을 깔고 들어가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헤겔이 이제 처음에 칸트를 비판하는 게 이런 거죠. 칸트는 주관주의에 빠져 있다. 칸트는 주관주의에 빠져 있다. 주관주의가 뭐냐? 우리는 사물 자체는 사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지식은 가질 수가 없다. 지식은 오직 현상에 대해서만 획득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헤겔이 비판하는 칸트의 주관주의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상과 사물 자체의 이분법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내 주관이 만들어낸 인식의 영역, 현상계에 국한되는 거고 현상계 바깥은 내가 알 수가 없게 되더라. 그걸 이제 헤겔은 주관주의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식주의라는 건 뭐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 칸트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인식의 조건들을 감성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 지성의 그 개념인 범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순수한 감성의 형식과 지성의 형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헤겔이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마치 우리가 물에서 헤엄치기 전에 수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어떻게 헤엄도 치기 전에 실제로 지식을 가져보기도 전에 우리 인식의 조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헤엄치기도 전에 수영이라는 게 어떻게 수영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식주의라는 비판은 뭐냐. 추상적인 형식과 개별적인 내용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헤겔이 이제 지적하는 게 있죠. 칸트가 이렇게 사유와 존재를 나눠놓고 그 다음에 형식과 내용을 구분시켜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안에는 헤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사유와 존재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얼핏 나타나더라.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판단에서 나타나더라. 판단에 대한 주장에서 나타나더라. 칸트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바깥에서 그 내용이 주어지고 직관이 주어지고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개념이란 형식을 가지고서 이 직관을 이제 조합했을 때 판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판단이라는 게 헤겔이 보기에는 사유와 존재의 통일성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더라. 판단이라는 게 왜 그러냐? 바깥에서 주어진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형식을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 있는 존재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유의 결합을 반영하고 있더라. 근데 칸트는 요 판단의 형식 안에,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라는 이 판단의 형식 안에 사유와 존재의 통일성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이미 헤겔이 보기에는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칸트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했더라라는 게 헤겔의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에서 주어와 수어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거냐? 사유와 존재의 통일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칸트는 이게 이 사유와 존재의 통일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더라라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이어가 헤겔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정말로 헤겔이 해석한 것처럼 판단 개념 안에 사유와 존재의 통일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데 칸트가 주어와 수어가 선험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분석 판단에서 주장하는 거지 종합 판단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의 통일성에서 헤겔은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봤다고 했는데 사실 칸트한테서는 이것도 비전공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죄송한데 일단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사실 비전공자분들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어떤 거냐면은 헤겔이 보기에 칸트의 판단 개념 안에는 주어와 수어의 통일성이 성립하는데 사실 칸트한테서 주어와 수어의 통일성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는 분석 판단에서 성립하는 거다. 분석 판단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총각은 남자이다라고 할 때 총각 안에 이미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각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총각은 남자이다라는 게 도출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주어와 수어의 통일성이 그 자체로 선언적으로 성립하는 거는 분석 판단에서 성립하는 건데 헤겔은 마치 판단 자체에서 특히 종합 판단에서도 이런 통일성이라는 게 그 자체로 성립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과 우리 사유의 어떤 형식이 결합됐을 때 그게 종합 판단을 형성하는데 그 종합 판단에서 선언적으로 주어와 수어의 통일성이 성립하는 것처럼 헤겔이 착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칸트를 잘못 해석했다. 칸트가 얘기하는 판단의
통일성이라는 거는 분석 판단에서만 성립하는 거고 종합 판단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헤겔이 칸트를 잘못 해석했고, 두 번째는 칸트는 그러다 보니까 종합 판단의 동일성 같은 경우에는 종합 판단에서 주어와 수로 사이에 어떻게 동일성이 성립하는지는 칸트한테서는 설명되어야 되는 영역인데, 헤겔은 마치 종합 판단에서 주어와 수로의 동일성이 그냥 성립하는 것처럼,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 그냥 성립하기 때문에 종합 판단에서도 주어와 수로의 동일성이 그냥 성립하는 것처럼 전제를 해버리더라. 이게 이제 가이어의 비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헤겔은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라는 걸 미리 깔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깔고 있기 때문에 판단에서도 주어와 수로의 동일성이라는 게 그냥 그 자체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가정 속에서 칸트를 비판한다는 거죠. 야, 판단에서 주어와 수로의 동일성이라는 게 성립하잖아. 근데 너는 왜 그걸 성립한다라고 해놓고선 그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설명 못하는 거니? 라고 하는데, 칸트가 보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주어와 수로의 동일성이 선언적으로 성립하는 건 분석 판단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칸트의 판단 개념이 정말 헤겔 해석과 같은가. 두 번째는 이런 건데, 이제 칸트한테서 직관은 사물의 현상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직관을 가진다고 할 때 그 직관이라는 거는 이미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주어진 현상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우리한테 직관되는 것들인데, 헤겔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직관이라는 게 사물 자체와 있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칸트를 해석해 버린다는 게, 이게 이제 가이어가 비판하는 헤겔이 칸트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건 이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져 가지고 현상계 안에서 성립하는 건데, 칸트는 분명히 그래서 직관은 사물의 현상을 우리한테 준다라고 하는데, 헤겔은 마치 직관이라는 게 사물 자체가 그대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한테서는 직관이 사유의 영역 안쪽에 남아있는데, 헤겔한테서는 직관이 마치 바깥쪽에서, 사유의 영역 바깥쪽에서 성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하더라 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이어가 비판하는 건데, 헤겔은 통각이라는 개념에서도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 그 자체로 성립한다고 봤다. 근데 이것도 칸트를 잘못 해석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통각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개별적인 서로 다른 표상들을 다 하나의 나의 표상으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우리 지성의 능력인데, 칸트는 그래서 통각이라는 게 표상들을 통일하는 능력이라고 봤거든요. 1초 전의 표상, 1초 후의 표상, 이게 서로 다른 표상이지만 하나의 나의 표상으로 통일하는 이 능력이 통각이라고 봤는데, 헤겔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칸트의 통각 개념 안에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 함의가 들어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 이게 가이어의 비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핵심은 간단해요. 핵심은 헤겔은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미리 전제해버렸고, 이걸 전제한 상태에서 칸트의 판단 개념이나 칸트의 통각 개념을 잘못 해석해버렸다. 이게 이제 가이어의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가 되는 가정이라는 게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미리 가정해버리더라. 이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비판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헤겔이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어떻게 세부적으로 칸트를 비판하냐. 첫 번째는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칸트를 비판하는데, 칸트는 지식을 얻기 이전에 지식의 조건을 탐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순수한 감성의 형식, 순수한 지성의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헤겔이 문제 삼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순수한 감성의 형식과 순수한 지성의 개념을 알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내 마음속을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냐. 알 수 없다. 여기서 헤겔이 비판한 게 그거거든요. 칸트는 마치 로크처럼 우리의 그 내성이라는 방법에 의거해가지고 이 순수한 감성의 형식과 순수한 지성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 내성이라는 방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치, 나는 감성의 형식을 갖고 있어, 난 지성의 개념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 도출이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시도다. 이게 헤겔이 비판한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은, 이것도 방법론적 비판인데, 그 칸트가 얘기하는 그 범주들의 목록이라는 게 되게 자의적이다, 이 비판이거든요. 칸트가 범주들의 목록으로 얘기하는 게 뭐 양, 질, 관계, 양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주들을 얘기하는 게, 그 목록을 어떻게 정당화되는데, 그 12가지 범주라는 게 어떤 식으로 왜 필연적인 것이고 이게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인지가 설명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칸트는 단지 경험적이고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수단만으로 범주라는 걸 그냥 나열한 거에 불과하다. 이게 헤겔이 이 비판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론적 비판, 이게 지금까지 요게 첫 번째 방법론적 비판, 두 번째 방법론적 비판이고, 요게 이제 방법론적 비판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로 묶일 수가 있고, 다만 그 세부적인 안에서는 구분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가이어가 헤겔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답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칸트는 경험적, 심리적 방법으로 초월적 조건을 탐구하지 않았다. 이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칸트는 내성이라는 방법을
방법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은 칸트가 마치 로크처럼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지, 우리는 감성의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지. 우리는 지성의 개념으로 범주라는 걸 가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칸트가 도출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칸트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물론 칸트가 로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성이라는 것에 얼핏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칸트한테서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제시하거든요. 칸트의 초월적 조건이라는 것, 감성의 형식으로서의 시간과 공간, 지성의 개념으로서의 범주는 이전 형이상학의 오류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시됐다. 이전에 라이프니츠적인 형이상학, 이런 특히 대륙합리론 같은 이런 입장들이 마구잡이로 신이라든지 세계라든지 영혼에 대해서 어떤 주장들을 막 내세우다 보니까 칸트가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과 세계와 영혼에 대한 형이상학적 주장들을 과감하게 내세울 수가 있냐. 그건 독단이다. 그럼 그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식의 한계를 규정해야 된다. 그 인식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순수 수학과 순수 자연과학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성립하더라. 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칸트가 논증을 제시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내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형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라고 독단적으로 딱 인식의 조건이라는 걸 제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 형이상학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순수 수학과 순수 자연과학에서 지식이 성립한다, 필연적 지식이 성립한다는 걸 제시를 했고, 그 지식이라는 게 가능하기 위한 논증으로서 이렇게 초월적 조건을 제시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칸트를 정말 헤겔이 비판하고 싶으면은 이런 형이상학의 오류를 피하면서도 초월적 조건이라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헤겔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헤겔은 그냥 마구잡이로 칸트를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상정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칸트를 비판하더라. 이게 가이어의 첫 번째 방법론적 비판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칸트의 주장이 칸트가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 그리고 12가지 범주라는 이 개념들이 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너는 다른 어떤 인식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지. 그래서 다른 인식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논증을 펼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런 내재적인 비판은 가능한데, 근데 헤겔이 비판이 그런 내재적인 비판이 아니더라. 칸트처럼 이렇게 이전 형이상학의 오류가 있고, 이 이전 형이상학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논증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상정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버리더라. 헤겔은 외재적인 비판이야. 그래서 정당하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 방법론적 비판도 그런 거죠. 이제 칸트는 12가지 범주를 제시했는데, 칸트는 사실은 이런 범주를 제시한 이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전 범주들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표에서 12가지 당대 논리학의 12가지 판단표에서 자기 범주들을 도출해낸 거지, 칸트가 그냥 자의적으로 도출한 게 아니다. 물론 이 범주라는 게 너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12가지가 왜 꼭 12가지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칸트의 의도 자체는 선험적이다. 칸트가 마구잡이로 범주들의 목록을 12가지 제시한 게 아니라 12가지 판단표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표에 의거해서 범주를 제시한 거다라는 게 두 번째 비판이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칸트는 우리 사유의 토의적 본성과 그리고 판단의 가능한 구조의 논리적 분석에 대해서 호소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라는 게 언제나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S는 P이다 같은 판단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판단이라는 게 자기 시대에는 12가지 목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가지 그 판단표에 의존해가지고 12가지 범주들을 제시하는 것인데, 헤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칸트의 어떤 논리들을 전혀 고려하지가 않더라. 그냥 단일한 전제로부터의 변증법적 발전, 그냥 하나의 뭔가 원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의 사유와 존재의 통일성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야 되고, 이 하나의 원리로부터 다른 모든 범주들이 도출돼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해버리더라. 칸트랑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이어의 헤겔 비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주가 단지 주관적이라는 비판인데, 그러니까 칸트가 그런 범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칸트의 범주들은 이거죠. 우리 사유의 영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들이더라.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뭔가 감각이 주어져야 이 감각의 범주가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칸트의 범주라는 거는 실제 물 자체에 대해서,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는 그냥 우리 인식의 영역만을 규정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칸트의 범주가 단순히 세계에 대한 우리 표상에만 타당하다. 실제가 아니라 표상에만 타당한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더라. 주관주의적이더라. 라는 비판이고,
근데 문제는 가이어가 보기엔 이것도 헤겔이 칸트를 잘못 해석한 거란 거죠. 칸트는 범주가 실제의 구조를 표상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헤겔처럼 비판을 하려면은 감성의 형식인 공간과 시간이 그런 결함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주 자체는 칸트는, 그러니까 헤겔의 논의가 정말로 적절한 칸트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으려면은 칸트는 범주가 실제의 구조를 표상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항상 먼저 감성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는데,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사물 자체와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다. 이걸 칸트는 주장한 적이 있어도 범주라는 것에 대해서 헤겔의 비판이 적용되진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게 가이어가 보기에 헤겔이 칸트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선 이런 부분이죠. 헤겔은 단순하게 그냥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에만 호소할 뿐이다. 감성의 형식에 대한 논증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헤겔이 진짜로 칸트를 제대로 비판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 속에서 세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자다라는 것을 정당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당하게 비판하려면은 자기가 사유와 존재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지를 논증을 해야 되는데, 논증을 하지 않고서 그냥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깔고서 그냥 칸트한테서 감성의 형식이라는 게 사물 자체가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 비판은 이건데, 칸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범주가 과연 필연적인지도 의문스럽지만, 세 번째 비판은 그 범주라는 게 과연 우리 그 감성에 주어지는 직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범주의 필연성도 의심스럽지만 범주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그 범주가 반드시 감성의 형식 속에 주어지는 직관에 필연적인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 요건 또 다른 문제다.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제 엑셀이 있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어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엑셀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범주라는 어떤 우리의 그 사유의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직관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직관이라는 이 개념이라는 걸 직관 속에 특정한 방식으로, 필연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칸트는 그런 적용의 문제를 간과해버렸다라는 건데, 그래서 형식과 개념이란 우리 인식의 조건이죠. 이게 개별자에 우연적으로만 적용된다. 그래서 형식이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필연적이진 않다. 이게 이제 헤겔의 비판이었고, 근데 이제 가이어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헤겔이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 헤겔에 따르면은 범주와 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조건하고 바깥에서 주어지는 내용하고 요 사이에 적용을 보장하는 어떤 공통 근원이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칸트에 대한 강력한 어떤 반대 논증 없이 그냥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적용을 보장하는 공통 근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유와 존재는 어쨌든 동일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인식의 조건을 부정하기만 할 뿐이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식을 사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 형식이 그 우리의 사유의 내용에 특정한 필연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인 건데, 그걸 부정하면서 무조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공통 근원이 있다, 사유와 존재를 통일성을 보장하는 공통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독단주의적이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마지막 비판은 이건데, 칸트의 이성 개념이 이제 불만족스럽다. 이제 칸트의 이성 개념은 그런 거거든요. 칸트의 이성은 이제 우리 경험의 총체적인 통일성을 주는, 경험의 체계의 통일성을 주는 그 능력이 이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이성 개념이 공허하다. 그리고 이게 그런 거예요. 초월적 변증론에서 다뤄지는 게 이성 개념인데, 칸트는 이제 이성을 잘못 사용했을 때 신, 세계, 영혼에 대한 오류 추리가 발생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일단은 그냥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칸트의 이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이성 개념이라는 게 경험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헤겔이 보기에는 공허하다. 이 이성이라는 게 아무런 자기 스스로 하는 역할이 없더라. 그리고 이성의 이념들, 신이라든지 세계라든지 영혼, 이런 이 이성의 이념들이 우리 경험 전체의 통일성을 주는, 소위 말하는 칸트 용어로 하면 무제약자라고 하는데, 이 무제약자가 칸트 철학에서는 그냥 요청되는 대상일 뿐이지 무제약자가 실제로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대상이 아니더라. 그게 헤겔이 보기엔 불만족스러운 점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가이어는 그런 해겔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해겔의 이성 개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든지 세계라든지 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해겔은 그죠. 해겔은 이성의 이념이 공허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 세계, 신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절대 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칸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철학적 퇴행이다, 퇴행. 예전 상태로, 칸트 이전의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이어의 비판인 거죠. 그리고 딱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통적인 그 해겔 해석, 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이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해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해겔의 주장, 뭐 절대 정신이나 절대 지에 대한 이 해겔의 주장이라는 것이 칸트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퇴행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가이어는 딱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야, 칸트가 그 구분들을 통해 가지고 잘 이 현상계의 애지기를 잘 나눠놨는데 너는 갑자기 이성의 이념으로서의 영혼, 세계, 신에 대해서 뭐 절대 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옛날 철학으로, 칸트 이전 철학으로 그냥 퇴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이어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칸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칸트한테서 이성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 표상의 근원이 아니라 판단을 조직하기 위한 원리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신, 세계, 영혼에 대한 칸트의 주장들은 신과 세계와 영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칸트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무제약자라는 걸 상정했을 때 우리 경험이라는 게 어떤 통일성을 지니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그것들은 그래서 그 무제약자로서의 이성의 이념이라는 건 단지 요청되는 개념일 뿐이지, 우리 경험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개념일 뿐이지, 그걸 진짜 있다라고, 그게 존재하거나 그게 존재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성 자체가 대상에 대한 지식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칸트가 이건 잘 분리해 넣은 거다. 근데 해겔이 그 칸트의 구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은 어떻게 이성이 자신의 내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논증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해겔은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절대 지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그 주장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지 않는다, 논증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비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 해겔은 칸트의 어떤 직관적 지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직관적 지성이라는 개념, 여기 그리고 이게 대응쌍을 이루는 개념이 이제 지적 직관이라는 개념인데, 해겔은 칸트의 직관적 지성 개념이 자기의 어떤 사유와 존재의 그 동일성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칸트가 그 직관적 지성 개념 안에 담긴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직관적 지성 개념이 뭐냐면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은 그 직관하고 그 자체로 연결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지성이 따로 있고 직관이 따로 있고 감성이 따로 있고 지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감성과 지성이라는 게 항상 둘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성의 형식은 우리가 어디까지 사유할 수 있는지 우리 인식의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유할 수 있는 인식의 현실성, 그러니까 인식의 가능성은 그 지성을 통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인식의 현실성은 감성을 통해서 뭔가가 주어질 때에만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관적 지성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식의 가능성과 인식의 현실성이 완전하게 일치를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된 이런 지성 상태인데, 칸트는 요 지성 개념을 단지 어떤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떤 법례로서 제시했다고 해야 되나, 우리의 지성과는 다른 그냥 어떤 예시로서 이제 보여준 개념인데, 해겔은 요 지성 개념이 자기가 얘기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사유와 존재가 개념 안에서 일치하는 요 상태를 미리 예비하고 있는, 다만 칸트가 끝까지 이걸 주장하지 못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이 직관적 지성 개념에서 사유를 더 전개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겁을 먹었다라고 한 거죠, 이제 해겔이 보기에는. 근데 이제 가이어가 보기에는 요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칸트는 이런 직관적 지성 개념, 우리의 인식의 가능성과 인식의 현실성이 일치하는 이런 직관적 지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칸트가 이런 직관적 지성 개념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직관적 지성 개념이 우리의 지성이 직관적 지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한계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은 이런 직관적 지성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계로서 칸트가 제시한 거지, 이런 게 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 칸트는. 그리고 이런 거죠.
이런 게 단지 그러니까 그쵸.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개념으로서 우리의 지성이라는 게 이런 가능성과 현실성이 일치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직관적 지성 개념을 끌고 들어왔는데 헤겔은 마치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칸트가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다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비판한다는 게 그 주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거죠. 헤겔은 아무것도 논증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사례를 생산하는지, 그러니까 개념 안에서 어떻게 사유와 존재가 일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칸트가 제시한 이 구분이라는 거, 사유와 존재의 구분, 그리고 그 감성과 지성의 구분, 내용과 형식의 구분이라는 게 왜 비판받아야 되는지 정당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직관적 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과 지성이라는 게 언제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성이라는 건 필연적이다. 우리는 세계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고 언제나 우리의 어떤 한계 속에서만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우연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비판하려면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헤겔이 어떻게 해서 칸트의 이 주장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유와 존재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논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논증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런 칸트가 주장한 이런 급진적인 우연성이라는 걸 비판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이어의 결론이었던 거죠. 네. 제가 굉장히 빨리 말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이해가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이제 가이어의 논의 구도를 들으면서 제가 가이어가 칸트를 옹호하는 거를 제가 아주 거치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옹호하는 논지를. 하나는 헤겔이 칸트를 잘못 해석했다. 그치. 하나는 해석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제대로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 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비판에 대한 해석이 맞아. 비판에 대한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그 대안이 되게 독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솔직하게 저는 가이어랑 칸트 해석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무조건 불리한 입장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헤겔의 대안이, 헤겔의 제시하는 주장이 독단적이다? 내지는 헤겔이 대안을 정확하게 더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대안 없이 비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오히려 그거는 역으로 가이어가 헤겔 해석에 대해서 너무 좁은 시야만 가지고 있다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예.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이어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 나는 오히려 비형이상학적 해결 해석에 더 가까운 입장이니까 동의하지 않는데,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 다만 요약을 잘해줘서 좋네. 그러니까 가이어의 핵심적인 비판은 첫 번째, 헤겔이 칸트를 잘못 해석했다. 두 번째, 설령 헤겔이 칸트를 제대로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헤겔은 그러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했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독단이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인태 너가 한 말에서 이제 더 발전시키면 가이어가 헤겔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란다. 비형이사학적 헤겔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인 거지. 가이어는 형이사학적 헤겔 입장에서 헤겔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헤겔을 우리가 형이사학을 벗어나서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가이어의 그 주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비형이사학적 헤겔 해석을 주장하는 입장인 거지. 지금 채팅창에 그 승재 선생님께서 그 가이어는 왠지 헤겔 정신현상을 안 읽었을 것 같다. 아, 네. 예, 지금 그런 가이어, 식으로. 네. 왠지 헤겔 정신이상학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한 페이퍼 청탁을 받고 신앙과 지식이랑 엔치클로페디, 칸트 철학 비판하는 부분 열심히 읽은 그런 느낌이네요. 나는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가이어는 칸트 연구자이지 헤겔 연구자는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엔치클로페디라든지 신앙과 지식 열심히 읽은 것 보면은 헤겔에 대해서 꽤 많이 관심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으로는. 네. 지금 가이어가 계속 헤겔은 뭐 논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 모든 논증이 정신현학에서 나름대로 제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신현학 그 앞에 서문 서설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칸트에 대한 비판인 것 같고, 그리고 전 또 엔치클로페디, 가이어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 중 엔치클로페디 60절, 거기도 이제 헤겔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칸트는 칸트는 그렇게 얘기하죠. 칸트는 사유와 존재를 분리시킨 다음에
분리시킨 것을 다시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 안에 모순이 들어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결합될 수 없다라고 나눠놓은 다음에 결합될 수 없다고 나눠놓은 것을 다시 결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라고 엔치클로페디 60절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야코비의 비판인 거죠. 야코비의 비판. 질문이라기보단 그냥 지금 듣고 난 후에 감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인데 네. 되게 저도 가이어 해석에 대해서 싸울 생각은 없고 네네. 한데 가이어의 해결에 대한 해석만 보면은 해결이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지. 저도 해결 잘 모르고 가이어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바보 같은 사람인가? 정말 그렇게까지 칸트를 잘 파악하지 못했고 이렇게까지 우독을 할 만큼 해겔이 진짜 이렇게만 보기에는 진짜 멍청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학사 책에서 봤을 때도 해겔에 대한 인식이 그냥 제가 처음에 해겔 철학사에서 접했을 때 그냥 이것만큼 세련되게 이야기하거나 인식하거나 느끼진 않았지만 너무 뭉뚱그려서 뭔가 이야기하고 너무 절대이성이 다 뭐 그렇대 어쩌고 다 뭐 그냥 별 논증 없이 제시한다는 그냥 철학사적으로만 접했을 때 그냥 그런 느낌을 접했거든요. 네네. 가이어가 얘기한 것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들어서 생각해봤을 때 해겔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비형이사학적 해겔 파트에서 다시 부활시키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이 논문을 같이 읽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읽어봤는데 가이어 되게 말을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맞아요. 일단은 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해겔이 칸트를 잘못 독해한 이유가 피이테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논문 중간에 보면은 칸트에서 해겔 사이에 해겔이 칸트를 직접 읽은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라인홀트도 있고 야코비도 있고 피이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칸트를 해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경유해서 칸트를 읽다 보니까 칸트를 잘못 독해한 것 같다. 가이어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겔이 정말 멍청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칸트주의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해겔을 그냥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에 2012년 2학기 때 서강대학교에서 그 독일관념론 수업을 들으면서 칸트랑 해겔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학생들끼리 얘기했던 내용도 중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저랑 친한 학생들끼리 같이 모여다니면서 얘기했던 내용 중 하나가, 아니 칸트가 현상계랑 예지계를 잘 구분해 놨는데 해겔은 왜 이걸 무너뜨리는 거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칸트주의자 하려다. 학생들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냥 무조건 칸트 도식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사유와 존재는 동일하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는 학자가 돼버리죠. 피핀도 해겔의 칸트 독해가 피이테를 경유했다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가이어랑 달리 피핀은 해겔이 그래서 칸트를 제대로 읽은 건 맞냐라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긴 한데, 그렇죠. 피핀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제가 원래 저희 읽으려고 했던 이거 슈테켈러 바이트호퍼, 피르민 슈테켈러 바이트호퍼 이 논문에서도 사실은 칸트 다음에 이제 피이테 얘기가 나오면서 피이테의 그 주체 개념을 해겔이 어떤 식으로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이렇게 논문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피이테를 경유한 독해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가이어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제 피르민 슈테켈러 바이트호퍼 이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더 보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는 이걸 들으면서 어쩌면 이제 그 비형이사학적 해겔 그 구도가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게, 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겔이 어떤 식으로, 저는 결국은 이제 가이어가 그려낸 칸트라는 것이 인간의, 그러니까 이게 기존 형이상학의 그런 독단성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제 우리 인간의 인식의 조건 그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러니까 해겔은 지금 뭐 거의 지금 너 무슨 중세 형이사학 다시 하자는 거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이제 분명히 우리 그러니까 저는 해겔을 이제 해겔 그거 분석적 해겔주의를 공부한 입장에서 칸트가 사유와 이제 존재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개를 통합시킬 때 이제 정말 형이사학적 해결주의를 끌어들인다면 너 다시 지금 전통적으로 형이사학 다시 하자는 거냐 절대지 다시 끌어들이자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사유와 존재를 통합시키면서도 중세 형이사학을 다시 복권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얘네 이 두 이제 칸트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앞으로의 약간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게 사실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칸트한테서는 내 앞에 있는 이 대상이 있고 사실 이 대상 뒤에는 사물 자체라는 게 따로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물 자체를 절대 알 수 없고 그냥 우리 인식에 주어진 요 대상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해겔은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지. 아니다. 대상 뒤에 사물 자체가 따로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생각을 버리고 나면 요 대상이 그냥 사물 자체이고 요 대상이 그냥 실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사물 자체라는 가정을 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가이어가 좋아하는 대로 타당성하고 건전성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하면 해겔은 칸트 철학의 전제를 비판하는 거지. 칸트는 사유와 존재가 분리되어 있다.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딱 깐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분리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어디부터는 모르는 건가? 이걸 이제 질문하면서 알 수 있는 범위, 인식의 원천 범위 한계를 규정하려고 논의를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사물 자체와 그 현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 전제를 해결은 문제 삼으면서 요 대상 뒤편에 사물 자체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마치 좀 계속 저는 신 얘기를 되게 좋아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 하늘에는 신이 있긴 있어 어쨌든 간에 믿어줘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 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독단적인 주장이랑 뭐가 다른데 이거 저는 그래도 신을 믿어야 믿는데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해결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칸트의 이분법을 어떻게 이제 중세 형이사학 복권이라는 사실 그거는 이제 현대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웬만해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해. 그래서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라는 게 해겔이 그냥 가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저 어딘가에 그 사물 자체가 있는데 나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어쨌든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하고 저 사물 자체는 동일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물 자체라는 건 그냥 없어. 그걸 포기하고 나면 그러면 사유와 존재가 저절로 동일해져. 네가 보고 있는 이 대상이 너의 인식에 주어지는 대상인 동시에 바로 그게 실제인 거야. 이게 실제인 거지. 이 실제 뒤편에 다른 실제가 있다라고 가정하지 마. 그게 내가 얘기하는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이야.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일상 사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칸트도 그러니까 칸트는 물론 일상 사물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칸트가 예를 들어서 칸트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들어갔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일상 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파악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를 계속 얘기하는 뭐 신, 세계, 영혼 이런 거 같은 이런 이제 약간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의 사유랑 존재랑 일치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은 뭐든지 다 존재할 수 있다 아니면은 다 그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제 되게 인간의 지식의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이제 칸트주의자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그 지식의 우연성 내지는 인간 인식의 우연성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그거에 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되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이제 앞으로의 이 세미나에서 더 배우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굳이 먼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지. 해겔도 인간 지식의 우연성을 강조하지. 그리고 내가 계속 슈테켈러 바이토퍼 논문을 인용하는데 이 논문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해겔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뭐냐.
인간의 지식이 유한하다는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칸트주의자들, 가이어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헤겔이 마치 그냥 신세계 영혼에 대해서 뭐 절대지 같은 걸 주장하면서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그래서 인간 지식의 유한성을 부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헤겔이야말로 인간 지식의 유한성을 강조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테켈러 바이토퍼의 주장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인식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대상에 대한 지각도 계속 수정될 수 있다. 그게 저번 시간에 봤듯이 토의를 통해서 수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식을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경험할 때 수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우리 지식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계속 수정되어 나갈 수 있다. 이게 헤겔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이게 변증법이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이제 비영리사학적 헤겔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지, 해석을. 그런데 헤겔이 칸트를 외제적으로 비판했다면 칸트도 전통 형이상학을 말 그대로 자신의 근거에서 외제적으로 비판한 행위일 텐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이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칸트의 형이상학이나 버클리 같은 사람들 형이상학이나 정말 그렇게 핵심적으로 다를까, 이런 비판도 있고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아까 피에테를 경유해서 헤겔이 칸트 철학을 해석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피에테나 셸링이나 두 개의 관념론에 대한 것들이, 그것들을 좀, 철학자들을 그 두 개의 관념론을 뭉뚱그려 있을 텐데, 셸링이나 피에테에 관한 번역서라거나 특히 피에테에 관해서 가끔씩 좀 알고 싶을 때 셸링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피에테에 관한 번역서나 개설서가 딱히 한국어로 된 번역책이 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한국어로 된 게 아니더라도 피에테에 관해서 좀 뭔가 말을 하더라도 혹시 조금 간혹 뭐 어떤 철학사에서 말을 하더라도 너무 뭉뚱거려서 혹은 좀 그냥 잘 아는 건 아닌데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그런 책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좀 알 수 있을 만한 게 뭘까? 좀 이미 좀 조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피에테가 없더라고. 거의 좀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이게 네,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가지 강의, 요거는 번역돼 있고, 그 다음에 지식론이었나? 뭔가 있었긴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도서관에서 받긴 봤던 것 같은데, 저도 피에테를 제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전체 지식론의 기초, 요게 번역되어 있긴 하네요. 근데 품절 상태였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것도 번역되어 있고요. 알라딘 링크가 있네요. 근데 하여튼 피에테 책 중에서 전체 지식론의 기초라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서강사에서 나왔고 오래전에 나왔네. 1996년. 근데 저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사실 피에테나 셸링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특히 뭐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다뤄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네, 다루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지 그것만 딱 주제로 삼아가지고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네. 셸링을 좀 알고 싶을 때도 마땅히 뭔가 설명되어 있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궁금한데 알고 싶은 그런 창구는 별로 없는 그런 아쉬움. 독일 관념론 자체가 좀 잘 칸트 헤겔 말고는 잘 수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분명 전공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그거에 아마 이렇게 대학 같은 데서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수요가 있어야 되고 자리가 또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렵지 않나. 네, 피에테 독일 친구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실 칸트 이후 철학자들 다 그렇지 않나요? 피에테도 그렇고, 뭐 헤겔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유명한 그 농담 있잖아요. 뭐 헤겔 뭐 독일어 번역본이 나와야 된다. 하이데거 독일어 번역본이 나와야 된다. 독일 사람들도 그렇다. 네, 여기 헤겔의 칸트를 형식주의라고 비판하는 헤겔의 요 입장. 저는 요 입장이 오늘날 분석 철학에서 따지면은 그 콰인 같은 사람들의 분석 종합 이분법에 대한 비판, 그리고 데이비슨 같은 사람의 도식 내용 이분법에 대한 비판, 그거랑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식의 한계를 규정한다. 그리고 반대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들이 있다. 그게 이제 주어졌을 때
우리 자연과학이라는 게 성립한다. 이런 이게 구분이 사실 분석 철학 안에서 그 되게 오래된 구분이거든요. 초창기 분석 철학에서 콰인 이전까지 이어져 내려온 비판인데 그걸 콰인이 이제 분석 종합 이분법에 대한 그 경험론의 두 도그마라고 해서 분석 종합 이분법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콰인 제자 중에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도식 내용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그게 무너졌는데 그 비판을 헤겔이 지금 선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스탠포드 그 철학백과에서 헤겔 항목 쓴 폴 레딩이라는 사람은 그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경험적 소여와 논리적 소여 이렇게 또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적 소여와 논리적 소여에 대한 헤겔의 비판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분석 철학에서 오늘날의 맥도웰이 경험적 소여를 비판하고 브랜덤이 논리적 소여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났어요. 이게 그런 아이디어와 막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저 한 가지 배경적인 질문 드려도 될까요? 들리세요? 네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칸트의 그 이론 철학에 대한 헤겔의 비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는 뭐 서양 철학이 원래 전통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의 구분이 굉장히 이제 선명한 네. 철학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헤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뭐 헤겔에 대한 칸트에 대한 이론 철학에 대한 비판 따로 그리고 실천 철학에 대한 비판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뭔가 확인하고 그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문득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헤겔 전공자가 아니라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자세하게 대답해드리긴 어려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헤겔에서 굳이 그 이론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을 찾자면은 논리의 학일 거고 그다음에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을 찾자면은 이제 법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더 이제 좀 더 얘기하자면 법 철학을 이제 법이 이제 레히트인데 권리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론 철학은 논리의 학, 뭐 실천 철학은 법 철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이건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특히 제가 법 철학 쪽은 잘 모르고 해서 셀리 세드윅이라는 학자는 칸트의 이론 철학에 대한 헤겔의 비판과 실천 철학에 대한 비판이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이론 철학 중심으로 다뤄서 그렇지 이 가이어도 중간에 보면은 칸트의 실천 철학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다루거든요. 짧게 다루긴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조가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구조가 똑같다. 그게 어느 부분에 나오더라? 그 세 번째 파트가 결론 바로 직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 이론 철학의 비판이 실천 철학 비판하고 분리되어 있진 않아요. 예, 가이어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생각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이론 철학으로 칸트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잡으면 헤겔이 더더욱 말이 안 돼 보이지만 혹시라도 실천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헤겔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 동기를 그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뭐 이거는 오늘 근데 다룬 내용이 아니니까 좀 격가질 수밖에 없지만, 네. 근데 분명 헤겔은 되게 좀 실천적인 측면들이 좀 강한 철학자인 것 같긴 해요. 그게 특히 뭐냐면은 찰스 테일러 저번 시간에 했던 찰스 테일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철학 측면에서 헤겔이 얘기하는 뭐 절대지 뭐 이런 것들, 절대 정신 이런 거 자기는 좀 받아들이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실천 철학적인 측면에서 헤겔이 얘기하는 행위 이론 그리고 뭐 사회 이론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테일러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형이학적 헤겔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나 그거 분리할 필요가 없다. 너가 헤겔의 그 절대지나 절대 정신 이런 개념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행위 이론이나 이런 실천적인 면모만 필요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 같이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